이 책의 첫 머리에는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되지 못하고 평생 시간 강사로 살았다. 그런데 이 책이 서점에 깔리기 열흘 전 65세 저자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책의 내용이 틀려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3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던 소식은 왜 하필 이제 다 내려놓고 65세까지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쓴 책까지 낸 다음에야 도착했을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저희는 늘 이 인사로 영상을 열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평생 이 인사와 정반대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꿈은 절대, 결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2년 월드컵 때 온 나라에 붙어있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글귀를 보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받아쳤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6일 밤,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채널에서 카메라를 켭니다. 긴급 소식을 전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늘 루저처럼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교수라는 타이틀을 따게 됐습니다. 그날은 이 사람의 65번째 생일이었고요. 정년을 딱 한 달 남긴 날이었습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침착맨에서 조회수 650만이 터졌던 그 영상의 주인공 빠트록 나우라 그레의 정일영 교수입니다. 30년 시간 강사, 4-5번 연속의 임용 탈락, 그리고 정년 한 달 전에 대역전까지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과 자기 내면의 진짜 생각들을 다 쏟아낸 본인 책을 썼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책은 임용 소식이 전해지기 바로 직전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오늘 정식 출간됐고요. 정일영 작가의 결국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못 박아 쓴 책을 현실이 열흘 만에 뒤집어버린 이렇게 기묘한 팔자로 세상에 나온 에세이 책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들 쇼펜하우어 아시죠? 인생은 고통이라던 그 염세주의의 대명사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행복론에서 첫손에 꼽은 자산은요. 의외로 명랑함이었습니다. 명랑함은 행복의 현금이고 다른 모든 것은 어음일 뿐이다. 오늘의 주인공이 딱 그렇거든요. 스스로 부정의 아이콘을 자처하는데 이야기는 이상하리만치 유쾌한, 말하자면 한국의 명랑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러니 오늘은요. 모처럼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들으실 준비를 하셔도 좋은데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실컷 웃기다가 급소를 찌르는 타입이라서요. 웃음 사이사이에 내 지갑, 내 멘탈을 지키는 기술이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 억울한 게 뭘까요? 게을러서 안 된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죽어도 안 풀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65년짜리 실전 참고서입니다. 자, 이제 결말에서 출발해 30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대체 무엇이 이 남자를 밑바닥에서 정년 1개월을 앞두고 교수 연구실까지 데려다 놓았는지.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꿈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저 문장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배자의 냉소가 아니에요. 초등학생 소년이 몸으로 얻어낸 결론이었습니다. 축구에 제법 재능을 보였던 이 소년의 꿈은 국가대표였는데요. 5학년 이후로 키가 딱 1cm 더 자라고 멈춥니다. 죽어라 연습한다고 키가 크는 건 아니잖아요. 아, 열심히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걸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배운 거죠. 어른이 된 뒤의 인생도 계속 그런 식이었습니다. 원래 꿈은 로커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980년대 초 신촌에서 DJ로 경력까지 쌓았어요. 그리고 실제 경연에서 대상을 몇 번 받았을 만큼 그 분야에서는 잘 나갔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본인의 친구분들을 만나고 온 아버지가 불쑥 이러십니다. 일령아, 너 불문과지. 불어 전공자처럼 불어 잘하니? 그게 아니면 너 유학 가. 외국어 전공하는 다른 집 자식들 다 짧게라도 유학 갔다는데 너도 프랑스 가라. 아버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1억이었다고 해요. 10년치 생활비와 학비로 어떻게든 쓰라며 그 돈을 모두 아들에게 건넵니다. 효자였던 아들은 군말 없이 그 돈을 들고 파리로 떠났고요. 파리에 도착한 첫 5년은
계획이나 목표를 세울 여유조차 없었다는데요. 해가 뜨면 학교에 가고 도서관에서 버티다 집에 와서 밥해 먹고 자는 군대 같은 생활을 무한 반복했답니다. 본인은 이걸 자포자기 정신이라 부르는데요. 지나고 보니 잡생각이 들 틈조차 없던 그 단순함이 오히려 생존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8년 뒤 파리 8대학 언어학 박사가 되어 돌아온 그를 기다린 건 시간당 5만 원짜리 강사료였습니다. 방학이 되면 보릿고개라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40만 원 남짓. 언젠가는 2년 동안 강좌 하나만 맡아 월 수입 50만 원이었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 유학생활 8년 동안 사 먹은 거라곤 제일 싼 바게트가 전부였을 만큼 아꼈는데 말이죠. 오죽하면 한국에 돌아와 학생들에게 마카롱을 선물 받고 나서야 그게 프랑스 과자였다는 걸 처음 알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50살이 되던 해 이 사람은 조용히 인정합니다. 아, 이번 생에 교수가 되기는 글렀구나. 그럼 소시적 꿈이던 가수라도 돼보자며 50 넘게 공개 오디션에 나갔어요. 거기서도 2차에서 여지없이 탈락해요. 국가대표 축구선수, 로커, 교수까지. 꿈이란 꿈은 전부 그를 비켜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저 문장이에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꿈인 것 같다. 죽어라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꿈이 아니라 희망, 바람이다. 네, 다만 저 문장에는 제가 뒤에서 풀어드릴 반전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접은 건 꿈이지 단 한 번도 목표를 접은 적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우울한 실패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이 책의 진짜 재미는 이 사람이 다음에 한 행동들입니다. 전력을 다했다면 이제 남 탓을 하십시오. 귀국 후 모교 강단에 서면서 이 사람은 교수 임용에 도전을 거듭합니다. 처음 떨어졌을 때는 내가 부족한가 보다, 논문을 더 쓰자 였어요. 그런데 4-5번을 연달아 떨어지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보다 논문, 연구 경력, 불어 실력 모든 면에서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교수가 되는데 너는 대체 뭐하는 놈이냐. 매일 이렇게 자신을 때리다가 공황장애가 왔고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에 통풍약까지 더해지면서 본인 표현으로 거의 걸어다니는 병원이 됐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살아보니 실패는 그냥 실패였다. 계속 아프고 쓰리고 잊히지도 않는다. 네, 여러분. 실패가 약이 안 된다면 최소한 독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붙잡은 생존술이 그 유명한 남 탓이에요. 오해하실까봐 자격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아무나 못 씁니다. 죽을 만큼 해봤고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도전한 사람에게만 발급되는 일종의 재도전 티켓인 거죠. 노력이 끝나기 전에 쓰면 독이고 노력이 다한 뒤에 쓰면 약이 되는 거죠. 박사까지 받고도 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한국 교육 제도를 탓했고 책이 안 팔렸을 때는요. 여러분, 이게 진짜 걸작인데요. 하필 출간 시기가 겹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탓했답니다. 웃으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 책에 적힌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쓰담쓰담한 덕분에 그만두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또다시 책을 쓸 수 있었다. 저자가 정리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오로지 자신에게만 돌리다 보면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나중에는 자신을 믿지 못한 채 자포자기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돈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명확해져요. 이를테면 주식에서 크게 물렸을 때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자책하는 사람은 보통 증권사 어플부터 지우거든요. 손절도 복구도 다음 기회도 그 어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자책은요, 마음의 통장에서 재도전 미천을 빼가는 출금이고요. 여기 나오는 남 탓은 그 출금을 막는 일종의 지급정지 신청이었던 거죠.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역시 나는 의지박약이야 라고 자책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식단 앱 탓, 하필 오늘 회식을 잡은 부장님 탓을 하고 내일 다시 하면 되는데 말이죠. 물론 저자가 단서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전력을 다하되 안 될 때만 남 탓을 해야 한다. 노력도 하지 않고 남 탓부터 하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다. 그러니 몇 번 실패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안 되면 남 탓 좀 하시라.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안 될 일은 접고
될지 모를 일은 저지른다. 그럼 남 탓으로 지켜낸 그 힘을 어디에 썼느냐? 이 책에서 제일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대학 졸업 무렵 저자가 취업시험을 하나 봤는데 지원한 직무가 무려 남자 승무원이었습니다. 지원서에 키를 적는 칸이 있으니까 키? 회사 입사하는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175cm라고 적어냈는데 덜컥 1차에 붙어버려요. 문제는 2차 면접장이죠. 실제 키 161cm의 지원자를 마주한 면접관들은 벙찐 얼굴로 그와 지원서를 번갈아 봤고요. 그중 한 명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승무원은 승객들의 짐을 들어 올려 기내 선반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75cm는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자의 반응이 포인트인데요. 그 자리에서 쿨하게 수긍하고 승무원의 꿈을 깨끗하게 접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유전인 탈모에 연연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였다고 해요. 노력해도 안 될 일에 시간을 쏟느니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편이 낫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키나 유전처럼 내 힘으로 못 바꾸는 건 미련 없이 접고 믿져야 본전인 기회 앞에서는 정반대로 돌변하는 거죠. 2004년 EBSI에서 수능 프랑스어 강의 제안이 왔을 때 PD가 선생님이 수능 프랑스어 달인이시라면서요? 라고 묻자 고등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라고 질러버려요. 그날 바로 원고를 썼고 다음날 카메라 앞에서 강의했고요. 그런데 그 강의가 8년을 이어지며 수강생 5만 명을 모았습니다. 2024년 침착맨 섭외 전화가 왔을 때는 한술 더 떠요. 그 채널이 뭔지도 몰랐고 생방송이라는 것도 현장에 가서 알았는데 이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압권입니다.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통장에 출연료는 꽂힐 것 아닌가. 그 마음으로 2-3시간을 떠들었더니 하루 만에 조회수가 30만이 나왔고 조교가 전화로 호들갑을 떠는데 정작 본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그거 많은 거야? 그 영상이 650만을 넘기고 쇼츠가 1400만을 넘기면서 본인 말 맞다나 탈모의 쇼다리인 60대가 대기업 광고까지 찍게 되죠. 요즘은 산책할 때 사인 요청에 대비해 추리닝 주머니에 볼펜을 넣고 다니면서 언제 꺼질지 모를 거품 같은 인기를 본인도 얼떨떨하게 즐기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저지름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상어에 비유한다. 상어가 왜 끊임없이 헤엄치는지 아는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서 죽기 때문이다. 나 역시 가진 게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약간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일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침착맨에서 터진 그 입담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이 사람은 강사 시절 들어오는 일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여성 구치소 인문학 특강까지 갔을 정도니까요. 그 교도소 내 강의실에서 에펠탑과 루브르 이야기를 꺼냈다가요. 뒤쪽에 앉은 머리 허연 수감자의 혼잣말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생전에 파리에 가볼 일이 있겠어? 정신줄을 놓아버린 이 사람, 그냥 남은 1시간 반 동안 노래만 내리 불렀고요. 마지막 인사로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해버린 걸 깨닫고는 도망치듯 허둥지둥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게 다음에 또 뵙자니 계속 여기 계시라는 소리잖아요. 이제 돈 얘기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 궁상은 상상 초월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유학 시절 버릇대로 맨날 딱딱한 바게트만 사 먹다가요. 단골 카페 사장님한테 노숙자로 오해받아 크루아상을 공짜로 받은 적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돈도 안 되는 원고를 닥치는 대로 썼고 1년 동안 논문 지원비가 열린다는 소식에 그 해에만 논문 7편을 써내 연구비 헌터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논문 한 편에 250만 원, 한 달 강의료와 맞먹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65, 인생의 정산이 시작됩니다. 침착맨에서 풀어낸 이야기들은 사실 전부 다 단골 카페 사장님이 노숙자인 줄 알고 주신 바게트를 먹으며 불안을 덮으려고 쌓아둔 그 원고 더미들에서 나온 겁니다. 구치소에서도 안 무너지던 그 강단은요. 손해보며 섰던 숱한 무대들이 만들어준 근육이었습니다.
대기업 광고는 유튜브에서만 2주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겼고 마지막 학기 프랑스어 강의에는 의대생들까지 수강 신청을 하겠다고 몰려들었죠. 방송 촬영이 70회를 넘어가며 강사료와는 자릿수가 다른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거의 인생 30년치 외상값이 한꺼번에 입금되기 시작한 겁니다. 반평생 지지리도 복도 없던 내 인생, 부정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나에게도 65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은 희망이라는 것이 움트고 있다. 97세 어머니는 아직 아들의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심장입니다. 이 책의 맨 앞장을 펼치면 본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조 한 수를 비틀어 쓴 헌사가 나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수백 번 다시 죽고 또 되살아난다 해도 어머니,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제발 건강하소서.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요. 40여 년 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택시에 치여 몇 달을 입원하셨는데 택시기사의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는 오히려 그 어깨를 두드리며 이러셨답니다. 괜찮아요. 내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난 사고라고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병원비도 전부 본인이 부담했고요. 그 어머니가 올해 97세가 되셨습니다. 황반변성으로 한쪽 눈 시력을 거의 잃으셨어요. 아들은 속상한 내색도 못하고 눈에 좋다는 영양제만 말없이 매일 챙겨드립니다. 요즘 이 아들의 가장 큰 낙이 뭐냐면요. 큰 텔레비전을 새로 장만하고 조카한테 유튜브 트는 법을 배워서 자기가 나온 방송을 어머니 옆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엄마, 저기 나 있어. 그러면 귀도 어두우시고 화면도 잘 안 보이시는 어머니가 텔레비전에 들어갈 듯 바싹 다가앉아 이러신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저기 나왔네. 그 자랑거리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이 아들은 본인 표현대로 없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지상파, 케이블, 유튜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그런 아들에게는 이불 속에서 평생을 잠들기 전 꺼내보던 상상이 하나 있는데요. 불을 끄고 바닥에 누워서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된 자신을 그려보는 겁니다. 어머니를 연구실에 모시고 가서요. 엄마, 여기가 엄마 막내 아들이 일하는 학교야. 여기가 내 연구실이고 라고 말하며 캠퍼스를 한 바퀴 구경시켜드리는 모습이죠. 어머니께 이 자부심을 안겨드리고 싶었던 것이 나의 소원이자 교수가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데 평생 그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이 상상은 늘 씁쓸한 혼잣말로 끝났습니다. 그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냥 이런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게 어디냐. 책이 틀렸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네, 이 문장들이 담긴 원고는 그대로 인쇄소로 넘어갔습니다. 저자도 출판사도 이 책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2026년 7월 6일 65번째 생일날, 정년을 하루 앞둔 65세 만년 강사에게 인하대 초빙 교수 임용이 통보됩니다. 30년을 기다려도 안 오던 소식이 꿈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포기를 책으로까지 박제한 다음에야 도착한 거예요. 책은 이미 인쇄돼 나와버렸으니 첫머리에 그 문장은 이제 영영 못 고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바로 그 오답 한 줄이 이 책을 올해 가장 뭉클한 에세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인트로에서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왜 하필 다 내려놓은 다음에야 도착했을까? 저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그 답을 거꾸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자를 끝내 연구실까지 데려다 놓은 건 꿈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목표, 이걸 단 하루도 놓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프롤로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도 몰랐고 확신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그저 무언가를 끊임없이 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인생이 펼쳐졌다. 네, 저 문장만 보면 정처 없이 노만 저은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임용이라는 건 남이 정하는 당첨이라 꿈의 자리에서 내려놨을 뿐, 오늘 쓸 원고, 이번 학기 강의, 그의 논문 7편처럼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는 목표는 하루 단위로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시죠? 희망, 그리고 바람. 바람은 불어올지 말지 하늘 소관이지만 노와 방향은 늘 자기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30년은 표류가 아니라 항해였던 거죠. 국가대표의 꿈이 꺾인 자리에서도, 로커의 꿈이 접힌 자리에서도, 교수의 꿈이 번번이 거절당한 자리에서도 이 사람은 다음날 아침이면 늘 어쨌든 그날 몫의 노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계속함이 쌓여서 결말이 인쇄된 책을 현실이 고쳐버린 거죠. 그리고 꿈은 안 믿는다던 이 남자가 얼마 전 부동산에 다녀왔답니다. 큰 병원이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단층 전원주택을 지어서요. 97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예전처럼 고추랑 방울토마토를 키우게 하고요. 예전 같으면 3번쯤 죽었다 깨어나야 모을 금액이었는데 뭐라 이거 방송이랑 광고 열심히 찍으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는데? 평생 꿈을 부정하던 사람이 65에 새 꿈의 견적서를 뽑고 있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허락할 것.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이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볼게요. 해볼 일은 오늘 밤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전력을 다했는데도 안 됐던 일을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시고요. 놓친 승진이든 물린 투자든 자리 잡지 못한 부업이든 좋습니다. 그 일에 대고 소리 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단 이 문장에는 오늘치 최선이라는 입장료가 붙습니다. 후회 없이 해본 사람만 쓸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 문장이거든요. 어색하고 우습게 들리시겠지만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요. 저자에 따르면 자산관리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건 결국 돈이 아니라 한 번 더 해볼까 하는 그 마음 한 줌이잖아요. 자책은 그 마지막 한 줌까지 태워버리고요. 그래도 어색하면요. 이 교수님의 남 탓 목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교육제도 탓, 프랑스어 탓, 심지어 한강 작가 탓. 정일령의 30년은 버티기가 아니라 다시 하기, 그러니까 재도전의 반복이었습니다. 학기마다 강사로 강단에 다시 서고 떨어질 때마다 논문 다시 쓰고 안 팔려도 책을 이렇게 다시 내고 그 재도전 횟수를 지켜준 유일한 기술이요. 바로 자책하지 않는 요령이었던 겁니다. 허리 협착증의 종기까지 몸은 여기저기 쑤신다면서도 저자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어요. 마음만큼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있나 싶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자기 몫의 노를 젓는 사람은 결국 그곳에 도착하니까요. 65세 새내기 교수님이 남긴 이 책 제목 그대로의 한 줄로 마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